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거래소가요, 3개의 자회사로 분리가 됩니다. 일단 지주회사가 있고요. 그 밑에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이 별도 자회사로 분리가 되는 이런 내용의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이 오늘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거래소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도 많은데요.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개편안과 관련해서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실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이요. 핵심은 일단 거래소를 지주회사화하고 밑에 자회사를 두는 형태로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 이렇게 분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거래소 구조계획안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한국거래소를 말씀하셨듯이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칭 한국거래소 지주를 설립하는 방안이 이제 발표되었죠. 네. 현재 한국거래소에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그다음에 파생상품 시장, 시장감시위원회 등이 사업부서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요. 거래소 지주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각각의 사업부서를 자회사의 형태로 분리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코스닥 시장 및 코넥스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지주회사 전환 시에 코스닥 시장과 코넥스 시장을 함께 코스닥 거래소로 이제 이관을 하게 되겠고요.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둘 시장 간의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기반을 조성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세 번째가 한국거래소 지주회사의 IPO 추진 방안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를 상장을 하는 거군요. 시키겠다는 예. IPO라는 거는. 네.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공공기관적인 성격에서 탈피를 하고 글로벌 거래소들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상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PO를 통해서 상장을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체거래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를 통해서만 주식을 거래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러한 규제들을 바꿔서 그 주식을 거래소 이외의 다른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대체 거래 시스템이 출현할 수 있는 그런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러한 방안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돌려서 질문을 드리면 네. 이렇게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왔다는 건 한국거래소의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졌었다는 얘기도 되는 건가요? 그동안 이제 거래소가 이제 독점 체제에 지나치게 안주하다 보니까 그 경쟁력 측면에서 조금 다른 글로벌 시장들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었고요. 어떤 면에서요? 특히 이제 한국거래소는 독점적 지위, 네. 그다음에 비영리 공공기관적 성격의 이런 정체성을 가지다 보니까 국제적인 변화 흐름에 굉장히 크게 뒤처져 있다는 우려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의 질도 조금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 또는 시장 발전이 좀 정체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요. 특히나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쟁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네. 그런 혁신적 또는 모험적 시장으로서 그런 코스닥 시장이 가졌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주장도 좀 제기가 되었었죠. 이를테면은 코스닥과 코스피가 경쟁을 하면 네네. 코스닥도 더 덩치도 키우고 성장성도 커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같이 그냥 놔두면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외부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좀 현실에 안주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던 거죠. 현실에 안주했다는 평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상장 기업의 수가 예.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새로운 기업들이 그러니까 시장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지수도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변화되지 못하는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증거들로 이제 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주회사 개편 말고도 네네. 별도로 분리하자는 이런 얘기는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은 지주회사를 두고 자회사가 되는 형태로 분리가 됐는데요. 네네.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로 이제 벤처 기업 쪽에서 코스닥 기업을 아예 거래소로부터 분리하자라는 주장들을 많이 펴셨던 걸로 했었죠. 기억을 하고요. 이제 그러한 주장들을 하시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코스닥 시장이 지나치게 코스피 시장처럼 운영이 되다 보니까 벤처 기업들의 IPO 기회라든지 자금 조달 기회가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네. 따라서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코스닥 시장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 뭐 이런 비판들이 이제 벤처 기업 쪽으로부터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네. 거래소 구조 개편에 이제 발단이 되었던 그런 이제 사건들인데요. 그 코스닥 시장을 그 거래소로부터 완전히 분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 간의 경쟁은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렇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단점 같은 것들도 꽤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그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이 경쟁을 했을 때 예. 과연 코스피 시장 그러니까 그 중소벤처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상장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도 상당히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상장시키는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닥과 코스피가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은 실질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상장에는 큰 관심이 없을 거라는 그런 이제 예상이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실질적인 경쟁이 이 두 시장 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냐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그 두 시장 간의 경쟁을 일정 수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장을 하고 그 다음에 경영상의 그런 문제점, 코스닥 시장이 현재 그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 상태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코스닥 시장은 본부 형태로 들어 있었죠? 예, 본부 형태로 지금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 본부의 그 이제 운영 상황을 점검을 해보면 적자. 예, 코스닥 예. 시장 본부는 적자 상황인 것으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분리해냈을 때 과연 독자 생존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에 관련된 우려도 상당히 컸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코스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단 자회사 형태로 두면서 독립을 시킨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근데 이것과는 별도로 사실 코스닥 시장에는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상장 조건을 완화를 해주거나요. 네네.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이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자회사의 분리, 그러니까 지주회사 밑에 소속되는 자회사를 분리함과 동시에 상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요건을 지나치게 낮추게 되면 무분별한 그렇죠. 상장을 뭐 조장해서 예.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번 방안은 사실은 그 무조건적인 상장 요건의 완화 뭐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 그 상장 유치 활동을 조금 적극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겠다. 그 다음에 상장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이 현재 지금 당장 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 상장을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투자자들한테 네. 충분하게 제공을 하게 되면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도 그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예.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도 코스닥 상장하려면은 일단 흑자가 나야 되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그렇지만, 기준도 완화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네. 앞으로는 근데 이제 특례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적용을 해서요. 네. 성장 가능성을 조금 더 비중을 이렇게 더 높게 가중해 주는 걸로. 네, 가중을 해주는 뭐 그런 이제 쪽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지금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시장과 같이 이제 같은 자회사로 네. 분리가 되는 거고요. 네.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시각 차이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넥스 시장이 지금 완전히 유명무실한 실패한 시장으로 그렇게 네.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지금 이제 생긴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네. 사실을 감안을 할 때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주사로 개편을 해서 이제 이 지주사의 기업 상장, IPO나 국제화도 꾀한다라는 게 이번 개편 방안에 들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2005년에 정부가 얘기를 한 걸 보면은요, 글로벌 네네. 경쟁력을 키우려면은 단일 거래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완전히 반대가 되는데요. 네네.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지주사로 전환을 했다. 이제 예전에 했던 통합과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 통합이 오르냐, 혹은 이렇게 지주사로의 분리, 그러니까 자회사로의 분리가 오르냐, 네. 이거는 한 가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어떤 때는 통합이 더 효율적인 시장 상황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의 상황이라면 오히려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판단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주사의 전환만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가 않죠. 네. 단순히 지주사의 전환이 경쟁력 강화를 담보해 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 따라서 거래소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경영 효율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한 그런 것들이 효율화 해야겠죠. 작업이 예.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압력을 네. 넣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체 거래 시스템과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뭐 법 개정도 필요한 것 같고 노조 반발도 좀 있고 그래서 쉽지는 네네.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쨌든 오늘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들어봤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실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지동 김수미예요. 차오르 정렬 2588 대리운전 2588 좋아요. 차우가 똑같아요.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차우가 같아 2588 네,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은퇴솔루션 시간이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뭔가 이 금융상품들은 좀 들고 계실 것 같아요. 퇴직연금, 또 국민연금도 이제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들고 계실 텐데 언제부터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은퇴솔루션 시간에 간단히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업하기 정말 어렵죠. 라디오 인크루팅 시간에는 모든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이슈, 취업도 취업이지만 다른 곳에 취업하는 이직 노하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나 웹사이트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생생경제 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솔루션. 네,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미래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 나오셨고요. 은퇴솔루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이중환입니다. 예. 네, 제가 은퇴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고민이 많아가지고 더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매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특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예, 연금 관리를 좀 편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나와가지고요. 그래요? 예,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네. 예. 어디서 나온 건가요? 금융위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아, 그래요? 예,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통합연금 포털이요? 예, 예. 오, 그과 몰랐네요. 관련해서 이제 연금 관리를 보다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 관리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저는 왜 혹시 제가 모르고 있었죠, 이거를. 그 전에 연금 관리의 기본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네. 제가 한번 진행자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또 그 연금 관련해서 1년에 자기 월급의 한 몇 달치 정도를 넣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고 그냥 자동이체가 되고 예, 있고요. 예. 국민연금은 그냥 월급에서 제해지고 있고요. 예.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인데 네. 지금 연금 이제 여러 종류로 들어놓으셨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들어놓으셨는지 아시나요? 지금 한 전 서너 개 국민연금까지 예.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것도 그 잘 생각- 모르겠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이게 다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들어가면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사실은 삼층연금이 향후 노후에서 제일 기본이거든요. 네. 예. 거의 대부분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은 거의 삼층연금을 통해서 대부분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실 겁니다. 여기서 3층 연금이라 하면은 일단 예. 공적 연금, 예, 국민연금이고요, 네, 주로. 예.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예. 개인연금 개인연금. 이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은 소장님은 얼마나? 제가 정확하게 아시나요? 통상적으로 네. 얼마 정도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연금에 대해서 별로 많이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에서 보조해 주는 거하고 합치면 9%를 하거든요. 아, 월급의 9%. 월급의 9%. 예. 12개월이면 108%죠. 어. 그러니까 1년에 자기 월급에 적어도 한 달치 월급은 최소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나요? 예, 그다음에 야, 퇴직연금 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달치 월급을 쌓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세액공제해 주는 게 400만 네. 원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400만 원 아닌가요? 예. 예. 그러니까 1년에 이제 400만 원 예. 정도까지 가능하고 이번에 이제 추가로 IRP나 DC형 에 관련해서 이제 300만 원까지 추가로 네. 해주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합친다면은 우리나라 지금 근로소득자의 평균 월급여가 대략 한 3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세액 공제되는 연금 상품에 다 들었다. 네. 그리고 퇴직연금, 국민연금에 들고 있다 그러면은 1년에 약 4달치를 연금에 넣고 있는 셈입니다. 월급의 그러면 4달치를. 적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 내 연금의 적립금이 지금 얼마 정도 되며 그러면은 이 연금으로서 내가 60세나 65세 은퇴할 때 얼마 정도 받을 거며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정도 모자라니까 내가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이 정도 잘 하고 있구나 뭐 등등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냥 소리 없이 좀 혼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혀 아닙니다. 제대로 좀 모르고 있구나. 대부분이 네가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아, 예. 그래요? 예. 그러면은 예. 연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 일단은 여기 예. 들어가서 통합연금 포털에 들어가서 예. 내 연금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일단 예, 보고요. 그렇습니다. 예.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통합연금 포털이 아직은 국민연금은 그 안에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링크해서 사이트로 가서 볼 수는 있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그 금액이 가서요? 나와 있지는 예.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가지고 네. 거기서 내 연금 조회라는 쪽이 있습니다. 네. 그쪽을 조회해 보시면은 거기서 자기가 언제 연금이 개시되느냐, 그러니까 연금 받는 해와 날이 다 나옵니다. 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받는 예상 연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금액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네. 거죠. 예. 이 그게 공인인증서 제일 있어야 우선입니다. 되죠. 예. 예. 그래서 국민연금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앞부분에 있는데 그걸 약간 조금 옆으로 이렇게 옮겨 보시면은 거기서 네. 내 연금 알아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옆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이 바로 쳐다보면 뜨는 게 아니라 조금 워낙 그게 네. 항목이 많다 보니까 잘 보인다는 그렇지. 예. 그 외에 국민연금의 중요한 항목이 하도 많다 보니까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도 뭐 조금만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은 통합포털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예. 이번에 6월 12일 날 오픈한 겁니다. 네. 사실은 국민연금은 이전부터 확인이 가능했고요. 네. 최근에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게 통합연금 포털. 이번에 6월 12일 날 오픈한 게 여기 들어가면은 사적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개인연금, 퇴직연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의 적립된 현황이 다 나옵니다.
그거 괜찮은데요? 예. 적립금이 얼마인가고 심지어 여러 금융기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금융상품을 판매한 담당자가 누구인지 뭐 이런 것조차 다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대신에 이제 이게 가입하시고 나서 3영업일이 지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정보가 들어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다 할 수 있죠. 그다음 퇴직연금에서 DC형, IRP 네. 확인하실 수 있고 DB형도 몇 가지 조건을 입력하면은 얼마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조건은 뭐 주식이 얼마고 기준 같은 그런 건가요? 조건이 아니라 내가 중간정산을 언제 했다, 임금 상승률이 어떻다 하는 이런 쪽을 입력하시면 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세제 적격 말고요. 네. 세제 비적격으로서 우리가 사적 보험사 같은 데들은 이제 연금보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도 이제 다 올라옵니다. 아, 그래? 저는 이거 그냥 보험사 사이트 가서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불편해서 사람들이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통합 이 포털을 연금 포털을 이용하시면은 여기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금 관련된 사적 연금 관련된 국민연금을 제외한 부분은 적립금을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도 좀 겁나는 게 딱 봤는데 제가 노후에 충분히 살 수 없는 연금이 나오면 어떡하죠? 제 생각에는 아마 사람들이 의외로 걱정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세액 공제되는 것만 이렇게 충실하게 드러나도 어느 정도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국은 통합 그 연금 포털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에 있는 거를 들고 와서 그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로소 이제 자기의 연금에 관련된 것은 거기 모두 다 금액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해주는 것은 이걸 이용해서 자기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적정 생활비 그다음에 최저 생활비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미리 해놓은 거를 가지고 여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돈이 남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따라서 뭐 당신은 연금이 얼마나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충분합니다. 이게 표시가 되는군요. 그래서 얼마를 더 넣으시면은 뭐 이게 충족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넣어야지 되는 게 많을까 봐요. 아닙니다. 생각보다는 그 연금을 충실하게 세액 공제되는 거나 뭐 이런 것만 다 가입을 하셨다면은 어느 정도는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하고서 이제 재무 설계를 해야지 될 텐데요. 부족하다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상담을 어디 가서 그거는 그 포털에서 상담을 하실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에 이제 재무 상담 관련된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단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해하면서 얼마를 넣어놨지는 모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이전에 하버드대에서 이제 심리학 테스트를 했는데요. 자기의 70된 얼굴, 그러니까 늙은 얼굴을 이제 그려가지고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금액이 훨씬 늘어났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하나 뽑아놔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닥친 현실을 보여주게 되면은 훨씬 실제로 실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합연금 포털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일단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면은 그다음에 지금 각 금융기관에 지금까지 전화를 해서 적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편리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연금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향후 나중에 노후에 부족 자금이 없게 하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 노후 생활비나 적정 노후 생활비 같은 거는 향후의 물가 상승률 예측이나 성장률 예측을 다 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략 통상적으로 보면은 최저 생활비 정도는 대략 한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오신지 은퇴하는 분들. 그렇습니다. 대해서 그런가요? 현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향후 20년 되면 조금 그렇습니다. 달라질 물가 수 상승률 있겠고요. 때문에 그거 다 감안해서 계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좀 체크 좀 해놔라라는 조언으로 듣겠습니다. 일단 네. 이전에 뭐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예.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일단 가봐야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지금 일단 네. 한번 들어가 보신 분과 예. 그냥 이야기를 듣고 흘려버리신 분. 이것은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차이가 아주 크게 날 거라고 그렇죠. 생각됩니다. 일단 가보신 분들은 2단으로 돈을 더 넣으실 테니까요. 네, 일단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반드시 들어가 보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내게 꼭 맞는 일자리 어디 없을까? 취준생도 재취업자도 엄선된 일자리 정보가 한 곳에 라디오 인크루팅. 재취업이나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다 도움을 드리는 코너지요. 라디오 인크루팅.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뵈서 지난번에 뭘 살펴봤나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상반기에 직장인의 이직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직을 잘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알려주실 순서죠. 네네네. 네. 오늘 어떻게 이직해야 하는가에 대해 예.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다들 이거 귀 기울여 듣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경력직을 채용하는 그 회사가요. 네.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경력직 채용이요? 예, 그 경력직도 또, 모으는 데만, 그러니까 뽑는 데만 뽑고 아닌 데는 아닌 빈부격차가 네. 상당히 크고요. 일단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최근 채용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신입보다 경력 채용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물론 이제 7월이 대졸 신입 공채 비수기이긴 하죠. 상반기 네. 공채 끝나고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중간 시즌이기 때문에 신입 채용이 없기도 하지만 인크루트의 7월 기준 채용 공고만 살펴보면은 신입 채용이 3만여 건 정도 되는 데 비해서 1년 이상 경력직 채용 공고는 18만 건 정도에 달해요. 근데 지금 기자님 보시기에 경력 채용 공고가 또 적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공개된 채용 시장, 그러니까 인크루터 같은 인터넷 채용 사이트를 보면 이게 공개된 채용이거든요. 네. 이런 공개된 채용 시장에서 많이 뽑는 경력직의 경력을 보면 네. 10년 미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께서는 이미 10년 이상이시라는 거죠. 아니, 노후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경력직 채용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 경력직 채용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 경력 네. 연수를 보면은 또 10년 차 미만, 네, 직책으로 보면 팀장 이하. 이제 이런 이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개를 해주세요. 그 어떤 곳들이 어떤 식으로 뽑고 있어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네네네. 네. 일단 제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직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먼저 좀 여쭤봤어요. 이직에 어떤 매너들이 필요하냐. 이직의 매너. 네, 예. 실제 이직을 이제 결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봤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상식 수준의 이제 그 이직 매너들을 좀 알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인크루트 회원 대상으로 현명하게 이직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그 응답을 주신 내용이 뭐냐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맡은 업무를 완벽하게 정리한 후 간둔다가 27%로 가장 많았고요. 뒷정리를 잘하고 가야지 된다. 뒷정리를 잘한다 이런 얘기죠. 네.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두 번째 답변도 회사에서 후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기간을 넉넉히 잡는다가 또 23% 정도 나왔어요. 이 매너들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는 거고 그렇게 그렇군요. 하고 싶다는 것이죠. 예. 근데 또 이제 뒤에 이야기가 또 이제 재미있는데 네. 이직
이직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말한다도 비슷한 비중으로 나왔어요. 이게 뭐 이직이 자유롭긴 하지만 예. 이직에 대해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또 이야기하기가 또 불편한 진실이 또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알고 보면은 뭐 다 결정이 돼서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매너인가 보죠? 이게 뭐 이건 매너는 아닌데 그만큼 갈등이 있다는 걸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 사유나 이직할 회사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라는 답변도 17% 정도 비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좋은 매너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직장인들은 일단 이 후임을 준비한다, 이렇게 뒷정리를 깔끔하게 한다, 이게 가장 높은 답변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회사에 이제 이직을 통보하냐, 이제 이런 과정에 있어서, 말하기가 조금 이제 머쓱하니까, 또 어려우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다, 이제 이런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같은 대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직할 때 이것만은, 이 태도만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최악의 태도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쵸,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이거 가장 최악의 태도로 꼽았고, 이런 경우에 남은 사람들이 뒤끝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대답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이런 대답도 있었는데요. 이직을 앞두고 떠날 회사에 대해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것. 보기 좋지 않다. 그다음에 자신이 주도하거나 도맡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이 세 번째로 많았고요. 후임자가 구해지기도 전에 급하게 이제 이직해서 남은 동료들을 좀 힘들게 하는 거라는 응답도 있었고요. 이런 대답도 있더군요. 같은 부서의 동료나 부하가 함께 움직이는 거. 조직의 공동화를 만들어 보겠죠. 그렇죠. 예. 정말 이제 피했으면 한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고요. 또 이제 끝으로 이런 대답도 있었는데 퇴사하기 전 이직 사실을 회사의 공공연히 알리는 것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같이 일하던 동료가 떠나면 남은 직원들은 허전하죠. 그렇죠. 팀워크에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는 응답이 아니었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질문도 들어봤는데 이직하기 며칠 전에 회사에 통보했냐는 질문에 대해서 평균 26일 전에 통보를 했다고 얘기하고요. 한 달 전이네요. 네네네. 인수인계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리냐라고 했더니 평균 13일 정도,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조직에 대한 배려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직 과정에서. 저는 그래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나쁘게 헤어지더라도 공적으로 해줘야지 될 일이나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하는 것이 다 좋은 것 같더라고요. 조직도 그렇고요. 제가 이 매너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그냥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직장인의 이직 경로를 보면 인크루트 등 같은 취업 포털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많은 비중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아름 주변에 소개한 추천입니다. 맞아요. 신입과 달리 경력은 그렇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전 직장 혹은 거래처의 지인을 통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직 중일 때 일의 성과와 동료 관계도 중요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마무리할 때가 나쁘면요. 이전에 아무리 좋아도 도로 아무 탈 일이 있죠. 그리고 조회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새로 채용할 곳에서 전 직장의 동료라든지 뭐 거래처라든지 이런 데 얘기를 해가지고 평판 조회를 하니까 어차피 다 알게 되죠.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던데요. 직장인은 신입과 달리 경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이의 증명은 전 직장 문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걸 말씀하신 대로 평판 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전 직장 상사나 동료, 후배, 협업 동료, 고객사 지원 등 다양한 참고인들을 선정해서 지원자의 인성이나 대인관계, 업무 스타일 등을 조사하는 방식의 전형이 이루어지는데요. 대개는 채용 전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하다 보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나 뭐 적성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의 실제 인성이나 뭐 사회성 같은 것들을 세세히 알 수 있어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경험적으로 뭐 일부에 하나긴 하지만 가끔 이 평판 조회 때문에 합격 의무가 갈리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근무하던 기업에서의 경력 관리는 물론이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태도 관리가
이 경력 관리 핵심이라는 것도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마지막 출근하는 그날까지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은 뭐 점검하고 준비해야 될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뭐 이직의 사유가 생겼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이직 후보 업계를 먼저 조회를 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종사하는 부분이 금융이나 예를 들면 언론이나 이렇게 이제 특수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타 업종 이동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이 업종의 현황들이 어떤지를 아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지. 예를 들면 금융 쪽에서 칼바람이 부는데 내가 이직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는 실업자가 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직 후보 업계를 먼저 조회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직종 분야에 일자리도 많은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직에 대한 결심을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 있습니다.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선물 받으실 분은 3234님 외 두 분이고요.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주가 다 갔네요. 내일이 금요일이고 금요기획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요. 핫한 겁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하는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삼성물산과의 공방.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요. 전문가들 모시고 치열하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